자, 이제 350페이지 보시면 용도구역이라고 하나 나올 겁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기존에 용도지구로 안 되니까 더 세게 만든 건데, 아까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 외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울시 지도인데, 요 초록 색깔 보이세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제일 많은 시부터 해제해야 되죠. 옛날에 제일 많았던 게 여기 은평구라고 들어봤어요? 은평구, 여기 은평구를 해제하면서 은평 뭐 만들었지? 뉴타운. 이렇게 개발 해제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원구 위쪽이 여기 북한산 라인이고, 이쪽에 서초구가 50%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 서초구 우면산 뒤쪽으로. 그럼 이제 거기 지역도 해제 예정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토지 가격은 당연히 이제 뭐 올라가겠지. 해제되면서 규제가 풀어지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얘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막으려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단 좀 해놨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아까 들어있는 칠학지구 무슨 칠학이라고 그랬지? 개발제한 안에 들어있으면 집단칠학,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무슨 칠학이? 자연칠학이라고 구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용도구역이 총 몇 개 있냐? 용도구역이 4개 있어요. 첫 번째가 거기 1번부터 볼까요? 제가 팁이라고 출제 포인트라고 써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거기 용도구역은 지정권자와 절차, 어떤 사람이 지정하고 도시군관리 절차로 지정이 되는데 누가 지정하냐가 출제가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만 우리 시험 범위상에 들어있어서 국토개법의 내용이라 시가와 조정구역만 주로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총 몇 개냐면 현재 4개에다가 입지규제 취소구역까지 5개인데, 일단 잡으세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라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도시가 뭐 하는 거 막겠다고 그랬지? 확산돼. 그래서 얘는 무질서하게 막 커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정할 때는 군사 보안상 문제도 있었어. 그리고 도심지 외곽에 개발이 안 돼 있어야 쉴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환경도 좀 보존하자. 그래서 중간에 주민들이 가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겠다. 해서 목적이 4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자생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무자생보. 그러니까 규제가 워낙 센 거라 아무나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주어가 나왔죠. 이 사람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뭐 들어왔네? 요청이 들어와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국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어느 분이 한다는 거 하나라? 국장이. 목적이 무자생보예요. 그거 외에는 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죠? 없어. 내용이. 근데 얘는 법률이 따로 있는데, 얘 법률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은 법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개특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만 따라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봐, 똑바로. 해봐. 이 이름 외우는데 1년 걸려요. 그러니까 개특법이라고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줄여서 그냥 개특법이라 한다. 근데 개특법이란 법이 우리 시험범위 6개 중에 아니죠.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시험범위상에서는 행위자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만 알면 돼. 누가? 국장이. 목적이 무자생보. 무질서한 뭐 맞고? 확산. 자가 뭐예요? 자연환경 보호. 생이 뭐예요? 생태계, 생활환경 확보. 보호가 뭐예요? 보안상. 그러니까 목적이 저건데, 이거를 얘랑 헷갈린 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 조정구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으면 도심지 외곽에 확산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게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래요. 근데 도심지 안에 들어갔더니 요 안에서 얘가 도심지가 동심을 이루면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무질서하게 혼자 삐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일정 기간 동안 묶어가지고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개발을 못하게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요. 그럼 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가화를 뭐 한다? 유보한다. 무질서한 시가화 막고 단계적 계획적 개발하겠다. 이게 정의예요. 보시면 2번 시가화 조정구역 1번 일단 지정권자가 개정이 돼서 현관표에 놨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직접 아니면 지방관계행정기관장 요청받아서 도시하고 그 주변의 무질서한 뭐 막자? 시가화.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국장만 지정하다가 위임한 거예요. 어느 분한테? 시도지사. 그리고 니은에 국가계획과 연계란 말 나왔죠.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관련될 때는 어느 분도 지정할 수도 있다? 국장.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장만 했는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어느 분? 국장. 누가 지정하는 거 원래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원칙이에요. 다만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나온대. 그래서 권한자가 이제 둘인 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잠깐 볼게요. 2번 볼까? 제가 아까 유보기간 날짜 정도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면 거기 써있네. 이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찾으셨습니까? 네. 국장이 야 안되겠다. 도시 주변 지역 인구 동태 이용사항 봤을 때 여기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해줄게. 8년 정해주면 8년. 9년 정하면 9년이야. 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만약에 7년을 정했다. 그럼 7년이란 기간 동안은 개발이 안 되다가 7년이 끝나는 날이 있죠.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어요.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7년짜리 정되면 7년 동안은 안 되다가 다음 날 뭐가 되는 거네 그러면? 개발이 돼. 그럼 얘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땅값이 올라가. 그럼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이 뜬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봐야 될 거는 언제 지정했냐를 봐야 돼. 만약에 7년짜리 지정했대요. 이거 사면 돼? 안 돼? 언제 지정된지 물어봐야 된댔잖아. 언제 지정된지 물어봤더니 이거 6년 전에 지정됐답니다. 몇 년 남았네? 1년 해제되는 얘기죠. 15년짜리 사면 돼? 안 돼? 아니요. 지정된 게 14년 6개월 전에 된 거예요. 그럼 사야죠. 제 말은 뭐냐면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언제 지정됐는지 날짜를 보고 남은 기간이 얼마 됐냐 안 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 언제 효력이 없어져요 해서 니은에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의 결정이 됐던 거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끝난 날에 언제 동그라미? 다음날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버려요. 어떤 절차고 뭐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냥 싹 사라지는 건데 사람들이 사라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날 때 고시하여야 한다 써있죠. 알려주라 그 얘기. 해제된 거 모르니까. 그리고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너무 쉬워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닷가 있죠. 바닷가. 이 바닷가 주변에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히는 지역이 있고 되게 조금인 데 있어. 그럼 어디를 보호해야 돼? 당연히. 맞는데 그럼 이런 지역을 이렇게 해서 바다만 보호하면 안 되죠? 여기서 나쁜 물 나오면 안 되니까 요 인근 지역까지. 그래서 이걸 수산자원 뭘로? 보호구역. 근데 수산 관련 파트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죠. 해양수산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장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돼?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어야 돼. 그래서 주어가 해장은 이렇게 바뀌었네. 해장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 요청받아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한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누가 지정한다? 해장. 해장. 그거밖에 없어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목적이니까 제목과 같잖아요. 그리고 4번에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는데 도시 안에도 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도시민들이 나중에 주말에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은평에 연신내 가보셨어요? 연신내? 연신내 주말에 바글바글해요. 전부 다 여기 북쪽 얼굴 있죠.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그거. 뭐 그런 거 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거기서 나와서 먹잖아. 그럼 주말에 올라가서 여기 쉬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럼 당연히 훼손되겠죠. 그럼 도심지 안에 사람들의 이거 좀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땅. 이게 도시, 자연, 공원화된 구역이다. 그래서 거기 주어가 현관표에 할게요. 시도지사 대장. 얘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대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해서 도시민들한테도 건전하게 여가 휴식 공간 제공도 좀 하고 도시 안의 식생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하는 거야. 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시제한공구역 지원 변경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용도구역 4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방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지정권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방금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지 다른지 볼게요. 이건 쉽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괜찮아. 이건 쉽죠? 네.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쉬워. 너무 쉬워. 이거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원칙,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도 지정할 수가 있다. 도시자연공구역은?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바꿔서 내는 거. 근데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하냐면 도시군관리 절차로 지정한대요. 근데 요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목에 써 있어요. 입지에 대는 규제를 여기는 뭐 할 테니까 최소화할 테니까 행위자리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강화된다는 뜻이야. 와, 좋다는 얘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아무나 정하면 안 되니까 얘도 누구만 정해?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장관이 거기 한번 볼까? 자, 1.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에서 주어가 1번에 국장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조금 더 증진시켜서 도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정비. 도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비하겠대. 정비의 뜻은 다시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올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기능이 떨어진 시가 있을 거야. 어느 지역에 기능이 떨어졌어. 이렇게. 그 옛날에 청량리 그럼 느낌이 어때요? 청량리? 청량리 느낌이 옛날에 약간 홍등가도 있고 그 주변 지역이 되게 슬럼화돼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기억나는 건 맘모스 백화점. 저 어렸을 때 맘모스 백화점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그때 좀 잘 나갈 때 맘모스 백화점 거기 그때 입장료가 10,000원인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10,000원이면 10만 원 돈이었지. 잘 살았었지 어렸을 때. 예. 근데 폭삭 망해가지고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랑 같이 들어가면 거기서 전 따라간 이유가 그때 바나나 우유 사주니까 바나나 우유 먹으러 가는 거지 솔직히. 애들이 무슨 목욕탕을 좋아해. 예. 제 기억이 그건데 그 다음 한 얼마 있다가 못 갔어요. 불 났어. 맘모스 백화점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롯데백화점에 들어온 건데 그 전까지 거기가 우리 청량리 하면 무조건 사람들 전부 다 기타 메고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강촌 놀러 가려고 그럴 때 MT 갈 때 거기서 다 타고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주변이 좀 기능이 좀 떨어진 거라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다시 한번 살려서 올리겠다. 그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죠. 새로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기능이 있었던 지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지역을 우리는 트리플 역세권 그래서 세 개 교차되는 노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1km 반경 요 이내 또는 도심지나 부도심에서 현재 도심 부도심 기능을 좀 잃었어. 다시 기능을 좀 살리자. 이런 지역을 뭘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 묶어서 규제를 조금 내가 완화해 줄 테니까 너 들어와. 너 절대 건폐율 용역 완화해 줄게. 그래서 기능 한번 되살리자가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얘는 시험에 내면 대상 지역이 나올 건데 여기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으로 다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이 세 줄에서 키워드는 어느 분이 국장이 다시 한번 뭐 하려고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가 대상입니까가 박스에 있죠. 그래서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가면 여기는 도심지입니다. 부도심지입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생활권이 몰려있는 중심지역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 두 번째가 철도 역사 바글바글하죠. 터미널, 항만, 청사, 문화시설 있는 거 바글바글한데 그 기반시설 중에 여기를 거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과 집중적으로 다시 뭐 할 땅들? 정비할 땅들. 3번 3개 이상 노선이면 트리플이죠. 교차하는 교통 결절지인데 몇 킬로미터? 이걸 5km로 내면 틀렸다 알 정도면 되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이네? 1km. 그리고 4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물 밀집한 지역인데 주거공업 정비가 좀 시급하게 빨리 필요한 지역. 그리고 도시 재생,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보다는요, 재생으로 가자는 취지가 지금 더 많아.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를 살리자, 다시. 그래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 도시경제 기반형 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면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기능을 대폭 완화시켜서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그러니까 심폐소생하겠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데 살리자. 그러려면 규제를 뭐 해야 된다. 완화. 그래서 만든 게 무슨 구역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누가 지정한대요? 국장이. 지정되면 규제가 뭐 한다고요? 완화. 그럼 뭐 어떤 거를 짤 거냐? 뒤에 넘겨보시면 쌍가로 2번이 나올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외울래요? 제가 하라는 거 할래요? 그죠? 하라는 거 해야 돼.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앞글자 따서 건건간용제. 건건간용. 건이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거기 야 옛날에 이 용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 들어와도 돼. 이 종류 들어와도 돼. 규모 좀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러면 이번에 뭐를 완화해줘야 되죠? 건폐율하고 용적 완화해줄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간선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들어와야 되죠? 그럼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 지구 이거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설, 도시공격 시설, 필요한 지구단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행위자를 뭐 해주겠다고? 완화야. 이걸 강화로 하면 안 되죠. 얘는 강화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화하거나 규정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사항들과 체계적 개발 관리 필요한 것들을 짜는데 없는 것 고르세요. 그러면 항상 답이 CF예요. 옆에 제가 CF 하나 써있는 거 밑줄 쳐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자 여기다가 배치의 색깔은 뭐해? 이게 뭐 완화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용도 들어와서 이렇게 지어라를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지 색깔을 완화해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중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고르세요. 그럼 답이 뭐예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이게 답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계획의 내용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으로 가시면은 그 쌍가로 5번이 이제 혹시 몰라서 보는 건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적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 막 지정하면 안 되죠. 야 여기 정해. 국장이 막 지정해. 다 지정하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의견 제시 기간을 많이 안 줘요. 며칠 준다고 됐어요? 근무일 기준이니까 2주 주는 거. 우리 5일제 근무죠. 그러니까 근무일 기준이니까 2주. 즉 10 안에 의견을 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유일하게 10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의견 제시하는 게 거의 대부분 공법은 30일인데 요 놈만 10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원래는 국장이 하는 거지만 변경 결정 같은 경우는 시도의사도 경미한 건 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구역이 이제 잘 보세요. 자, 지역권자만 일단 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했지 아까? 국장. 시가와는 시도지사.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사는 회장. 도시장로 시도지사 대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국장이에요. 그럼 이제 용도구역 4가지가 있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재생해서 살리겠다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기능을 완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돼? 완화시켜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주 대상이겠네요. 도심하고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아까 트리플 역세권 몇 킬로미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냥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럼 그놈이 답이 되는 거야. 다음 중 대상 지역이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럼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비구역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기능 한번 다시 살릴 지역이 주 대상이다. 이게 용도 뭐예요? 구역이에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아까 서울 도면이죠 이게 요 색깔 들어간 게 개발제한구역인데 서울시 안에도 개발제 들어 있어요. 아까 서초구 있다고 그랬죠. 서초구 가면 서초구 우면산 쪽이 개발제한구역이야. 도심지 안에도 이런 비석 본 적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본 적 있을 거야. 어디 간가? 대부분 이거 쓰러져 있거든요. 땅 주인이 이 뭐야 이게 찾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쓰러져 있는데 제대로 돼 있어서 찍어본 거예요. 캐논 250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지 혼자 삐쭉 나오니까 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이게 영종도하고 대전 유성에 2군데만 지정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요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자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유행 한번 우리 하고 있지 이거.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거를 골라보래요. 그냥 개념만 잡는 거야. 답을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문제집에 다 나와 이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이다. 맞죠? 방금 전에 했잖아.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다. 맞아요?
국가계획 연계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네. 예.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그럼 얘는 국토기획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얘는 국토기획법률에 따르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아까 시가와만 공부한다고 그랬죠. 시가와만 국토기획법에 들어있어요. 규제가. 그럼 얘는 국토기획법이 없고 어디 있다고 따로 개별법에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 3번 동그라미 치면 나오는 거야. 이게 기출문제예요.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권자는 아까 수산은 어느 파트? 해양사부 장관이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국토기획법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어요. 개별법.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정하지? 시도의사 대장이다. 맞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문제 유형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용도구역은. 용도구역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용도구역 끝났는데 이거 하나 보죠. 자, 이거 하나 봐야지.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기 전에 이거 하나 해보고 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예요. 도로인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도로인데 요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에다가 있는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55세. 55세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싶냐면 내가 조만간 은퇴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현재 연금이 나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게 연금이 150만 원 나온대. 150만 원. 이제 퇴직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있대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 그 집 한 채 있어요. 집 한 채. 서울에서 집 한 채면 보통 5억이죠. 5억, 4억, 5억. 집 한 채. 근데 비상금 있죠. 와이프 몰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이라. 비상금 남자는 보통 그래도 한 20억 정도 있죠. 비상 5천 정도 있다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유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집은 팔 수가 없잖아. 그죠? 팔 수 없는데 퇴직금 1억에다가 5천에다가 이거는 이제 내가 생활하는 용돈으로 써야 되니까 그럼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5천인데 1억 5천 갖고 내가 부동산을 뭔가를 샀을 때 매달 뭐가 나오면 월세가 나와요. 이 사람이 집에다가 매달 갖다 주는 게 500만 원 갖다 줬단 말이야. 매달 500만 원 갖다 주면 을려가 좋아하셨겠죠. 그래도 500만 원이면 적으잖아. 괜찮죠? 을려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아침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점심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저녁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삼식이야. 삼식. 요즘에 일식이지 일식이. 저는 무식인데. 아침 안 먹고 나오지. 점심 여기서 먹지. 저녁 먹고 들어가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밥 아침 그래도 되잖아. 근데 삼식이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와이프가 목 조른대. 죽이려고. 그런데 뭐 요즘에. 나는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차피 안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삼식이 다 나와 이제? 안 나와요. 얼마 갖고 오는데 이거? 매달 150만 원 주면 이제 500만 원 주다가 15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일식이 줄어요. 이식이 줄어. 저녁에도 웬만하면 줬다가 바깥에 가서 먹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그 대우를 안 받으려면 플러스 알파 얼마가 있어야 돼? 350만 원 정도는 내가 월세를 더 어디서 받아 놓아야 되는데 자 1억 5천 넣어서 350만 원이 나오면 수익률이 얼마죠? 응? 근데 비상금이 진짜 많아서 2억 있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해줄게요.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해줄게. 내가 2억 있어. 2억 있는데 내가 매달 350만 원을 갖다 준대. 그러면 2억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지었을 때 이 부동산에서 월세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 지금? 월세가 350만 원 나온대. 35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네요? 3,500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700 더하면? 응? 4,000 얼마야? 4,200? 응, 4,200만 원. 연 4,200만 원이죠. 얼마 넣어서? 비상금 1억인데 이거. 1억에다 1억 더하면 2억이죠? 예. 자, 내가 2억을 넣었는데 얼마가 나온대? 4,200만 원.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몇 프로? 21%예요. 21%. 서울에서 21% 물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 나오면 산다고 그러는데 4% 나오면 진짜 고민하는 거고 6%는 무조건 사잖아요. 근데 21%가 나오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문제가 생긴 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이 월세 많이 갖고 가서 100만 원 나온다. 100만 원 나오면 1200이죠. 1200이면 몇 프로? 이게 6%네. 예.
6%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갖다 주면은 나는 지금 현재 점심을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러겠네. 그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방안을 채야지. 집이 하나 있고 비상금인데 이 집이 현재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야. 여기 노원 한 4억, 32평이면 4억 5천? 얼마야 여기? 6억? 5억으로 할까? 5억 해 그냥 5억.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5억짜리 집을 팔고 집을 하나 만들면 되죠. 그럼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나오는 건 뭐밖에 없네?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이지. 다세대 주택은 좋긴 좋은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 나중에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주택이잖아요. 몇 년만 보유하면 세법에서 2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양도 차익도 노릴 수 있는 뭘로 내가 다가구로 다세대 지어도 되고 다가구 지어도 상관없어요. 다가구를 내가 짓겠다. 그럼 다가구를 지려면 일단 요거 5억하고 1억하고 1억이면 총 얼마나 지금? 내가 7억을 가지고서 이제 뭘 사야 되죠? 이제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돼요. 무슨 주택을 지을?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말이지 이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샀는데 얼마 지을 수 있냐도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 땅을 봤는데 이게 2종 일반 주거로 나왔어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일단 다가구를 질 수 있냐 없냐부터 가야 되는데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유전. 유가 뭐야? 유통상업. 전이 뭐죠? 그 유통상업도 아니고 전용공업도 아니야. 그럼 된다는 가능성이 더 높네. 그죠? 조례까지 봐야 되는데 조례 안 봐도 돼. 전 조례 외웠어요. 돼요. 어느 시 조례는 다 돼 이거. 그럼 일단 2종 일반 주거에 다가구 주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다가구 주택을 몇 개를 지어야 될 거냐, 다세대를 몇 세대를 짓 거냐, 이거 생각해야지 이제.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 정의를 알아야 돼. 건축법 가면 다가구 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로 몇 층 이하? 3계층 이하. 바닥 면적을 더하는 거 있죠.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다 더한 게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로 18세대 이하가 거주할 거 이렇게 됐어요. 19세대 이하. 보통 18세대 짓거든요. 19세대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무슨 주택이에요? 다가오는 무슨 주택으로 가는 거지? 순수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단독주택이니까 내가 여기다 짓겠다 했더니 면적을 봤더니 이게 만약에 40평이에요. 자,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건폐율 용적률을 아까 잠깐 들었거든요. 건폐율이 얼마 나왔지? 60.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50%예요. 아까 교재 잠깐 내가 보여줄게요. 교재 보시면 페이지 348페이지 주거지역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보시면 건폐율 얼마가 60이죠? 용적률이 얼마예요? 250. 맞죠? 근데 잠깐만 이거는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서울시 물건이다. 그럼 서울시 뭐를 봐야 돼? 조례 봐야 돼. 서울시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나는 이제 실무로 얘기할 거니까 서울시 실무에서는 이거 200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200으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최대로 몇 평을 질 수 있냐? 이게 40평이면 64? 24평짜리 져서 6, 3, 18이죠. 그럼 3층 짓고 20% 더 짓는 거야. 그럼 20평 더 짓는 거네. 자, 그러면 결론 얘기할게요. 그럼 3층까지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잘려. 근데 무슨 주택이랬지, 이거? 다가구. 그럼 얘 몇 개층 이하예요? 응? 몇 개층이야? 3개층 이하예요. 그러면 나는 주거로 쓰인 거 몇 개밖에 못 져요? 3개. 3개층 이하를 했잖아. 그럼 이제 잡아요. 내가 수익이 많으면 많이 줘야 되는데 몇 층까지밖에 못 치지? 3층밖에 못 치잖아요. 근데 아까 건폐율이 60이면 최대로 몇 평이냐? 64? 24평짜리 짓는 거죠. 24평짜리 짓는 거잖아. 4평 땅이면. 그럼 내가 24평짜리 몇 평이네 다 더하면 72평. 대지에 몇 배 쌓는 거죠? 40평에 2배 쌓는 거잖아. 그럼 총 쌀 수 있는 게 얼마예요? 80평이에요. 그럼 몇 평을 여기 더 줄 수 있네? 8평 정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다가 지금 3층짜리 짓고 이렇게 지면 아까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지? 그럼 여기서 나는 1층을 뭘로 하면 안 되겠다. 주택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이걸 뭐 근린생활설인 상가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주택을 쓰니까 몇 개? 3개. 그럼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 되죠.
8평에서 거주하면 되잖아. 예. 안 좋아? 8평이면 겨울에 안 춥고 좋잖아. 좁아가지고. 예. 그럼 24평짜리인데 여기서 24평짜리 쪼갰을 때 한 4평 정도는 계단으로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몇 평 남네? 20평. 20평짜리면은 5평 정도 4개 나온다. 20평 정도 나오면 5개로 쪼개잖아? 5개 쪼개면 4평짜리 5개 나오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4평짜리 5개 나온다고. 4평짜리 5개. 예? 그럼 4평짜리 뭐예요? 5개. 그럼 4평짜리면은 4평이면 큰 거야, 작은 거야? 진짜 큰 거야. 예. 고시원에서 안 살아보셔가지고 이래. 예. 옛날에 고시원 얘기했었잖아. 예. 고시원 얘기했었죠? 2.3평이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3.4평 갔더니 너무 넓어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요. 친구를 맨날 데려서 자고 싶은 거야. 방 2개, 애들 2명 누워도 공간이 남는데. 4평이면 혼자 사는데 딱 좋아요. 4평이면 여기 서울시에서 4평짜리 원룸 형태면 500에, 보증금 500에 40만 원 정도 받을 거야. 40 정도 받아요. 40이면은 지금 몇 개 나온 거죠, 여기서? 40이면 8개, 5, 8에 40. 아싸! 400만 원 벌써 나오네. 맞죠? 24평짜리인데 여기다가 반쪽이면 20평짜리잖아요. 10평, 10평짜리가 되면은 여기는 만약에 음점이나 커피숍 줬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천국 같은 거 줬다. 그럼 여기서 벌써 얘 10평이고 10평이니까 보증금 5천에 예를 들어서 120. 5천에. 그럼 1억 보증금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 이거? 240. 얼마 넣어오는 거네 이제? 640이야. 640이면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죠. 아니 심지어 갈 수도 있어요. 새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얼마를 지금 갖고 있어요? 7억. 그럼 이제 땅값하고 건축비가 문제인 거야. 땅값이 만약에 10억 들었다.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돼. 10억이면 얼마 되냐. 평당 2천만 원 정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2천 너무 비싸다. 1,000만 원 하자. 여기 평당 1,000만 원. 그럼 얼마죠 이거? 4억이야. 4억인데 지금 80평 짓는 거죠. 80평 짓는데 한 평당 건축비가 보통 450에서 500이에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좀 내가 들어가서 직접 살 거면 좀 좋은 자리에서 500 쓰는데 그냥 임대형 형태로 하면 좋게 질 필요 없어요. 잠만 자고 나가는데 뭐 좋게 지어서 뭐 할 거야. 그죠? 그럼 한 400 정도 잡자. 좀 약간 저가로 해서. 그럼 400이면 48에 30, 3억 2천 드는 거야. 3억 얼마? 2천. 오케이. 7억 2천 드네. 그러면 나 얼마만 갖고 오면 돼? 2천만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2천 대출 새마을공 가면 2천 신용으로 바로 나와요. 예.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되잖아. 3천만 원짜리. 1,000만 원은 이제 맨날 이거 하고 다녀야 되지. 예.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는 내가 7억이 있다 그러면 자 일단 집이 있었죠. 몇 평짜리 살고 있었죠 지금? 30평짜리 살고 있었다 만약에. 몇 평으로 줄여 지금? 8평으로 줄었어요. 그게 저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얘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그럼 이제 줄죠 이제. 줄었어. 여기서 줄어. 여기서. 여기 이제 400이 아니라 200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얼마 이거? 440이에요. 그럼 440이면은 350보다 더 크네.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지 이제. 그럼 이제 내가 2층에서 거주하고 아들내미 딸내미 여기 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월세 받는 거 되는 거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인 다가주택이에요. 몇 평짜리 땅만 있으면?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설명했냐?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개념이 저것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 저걸 하려고 배우는 건데 건폐율 55, 66, 57 이거 숫자 외우는데 나중에 나가면 써먹지를 못해요. 건폐율 55, 66, 57, 98, 87, 777, 22, 242 이거 외울 거야 저랑. 21개 용도지역 건폐율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외웠냐? 보자마자 저거 해석하려고. 땅 보자마자 아 이거 몇 평 정도 지니까 월세 얼마 정도 나오겠다. 수익률 몇 프로 나오겠다. 이걸 해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린 시험에서 이거 내질 않거든. 얘가 건폐율 몇 프로니만 물어보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일이 아마 앞으로 1년 동안 없을 거예요. 없어. 그거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내가 해서 뭐해. 그죠? 근데 저런 거 하려고 배우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이제부터 아, 저렇게 하는 말은 내가 외우라는 걸 외워야겠다. 머릿속에서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있어도 관심이 생기니까. 지나가다 땅 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대한민국에. 건축할 줄 알아야 되죠. 시세 알아야지. 실무 알아야지. 세금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땅 사면 지금 얼마짜리 나오지 지금? 4억에 대한 취득세가 또 나가 이게. 4억이면 취득세가 얼마 나가지? 2천만 원 나와. 2천만 원. 예? 뭐라는 거니? 취득세가 4%예요. 농어촌 특별세랑 뭐 해가지고 4.8% 정도 나올 거야. 5% 정도 잡으면 돼. 그럼 5, 4.
2천만 원 등기 비용까지 2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면 벌써 내가 2천만 원 대출이 새마을금 거 두 군데 가야 되는 거 이제 생각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거 배우는 거고 땅 사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법 관련된 거 법률 자문을 구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아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다 확인이 되면 뭐 권리관계가 뭐 깨끗하다 그러면 매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 이제 만나야 되지 이제 건축하려면 건축비만 나가요. 설계비도 들어가. 설계 감리비 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얼마 들어가냐? 3억 5천 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것만 딱 계산해서 딱 하다가 대출 받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경매로 나오는 거야. 예. 경매로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플로우는 알고 와야죠. 근데 그 플로우를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밥벌이잖아요. 밥벌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서 따로 배우는 거야. 예. 제 말은 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해볼까? 아 그리고 제가 그 이거 관련된 강의 중간중간에 그 강의 어디다 올릴 거냐면 저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잡았어요? 네. 그 네이버 들어가시면 제 카페에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올릴 테니까 프린트로 나눠주면 양이 많아지고 잃어버리고 하니까 제가 필요한 걸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재만 봐도 되는데 부수적으로 정리하는 거 따로 필기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을 건데 여기 맨 왼쪽에 하면 여기 카페라고 보이세요? 확대를 좀 해요. 글씨가 안 보이지? 네이버 가면 여기 카페라고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거기다 검색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여기다가 고상철 치면 돼요. 그 고상철 치면 여기 첫 번째로 토법이라고 나오죠. 제 호입니다. 토법, 토지 법률이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왼쪽에 가입하시고 여기 나서 여기 등업 신청하면 신청 그냥 글 쓰자마자 등업 바로 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만 쓰면 돼.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런 거 써도 정말 좋아요. 가입 인사 등업 신청하시면 등업 바로 될 겁니다. 그럼 되면 왼쪽에 이제 옥구보 하루 한 문제는 여기다 올릴 거고요. 5분 특강이라고 있을 거예요. 5분 특강 들어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했던 거 한번 볼까? 건폐율 용적률 암기하기라 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화면이죠. 자, 이거 했던 거. 제가 건폐율 용적률 외우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되니까 한 5번 보면 외워질 거예요. 5번 봤는데도 안 외워졌다. 그럼 머리가 조금 이상한 건데 일단은 시간이 날 때 이동할 때 인터넷으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되니까 이동간에 보시는 거예요. 앉아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5분 특강 거기다 올려놨고 측이도는 프린트인데 그 토지개발 주택법 전체, 건축법 전체 한 장으로 프린트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 3, 4월 달 되면 이거 개정된 거 포함해서 다시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작년 건데 법률이 12월 달에 제일 많이 개정이 되니까 바뀌면 제가 다시 올릴 건데 그 전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노트는 이제 비교 노트라고 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 프린트할 때 글씨 제가 판사하는 거 다 따라 쓰다 보면은 얘기하는 거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고 필요 없으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 제 기본서에 다 있는 거 정리만 다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여기 나는 네이버를 안 쓴다 그러면 여기 다음 들어가서 고상추 쳐도 돼요. 그럼 치면 거기 맨 위에 이건 다음 카페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화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에 쳐서 가도 돼요. 똑같아요. 다음은 요즘에 써요, 안 써요? 요즘에 다음 요즘 사람들이 잘 써, 안 써?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다음 혹시 이명박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몇 명이에요? 235라고 되어 있는데 7천 얼마로 되어 있던데 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 카페 몇 명인 줄 아세요? 3천 명인가 근데 탈퇴가 1,0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거의 5천인가 그래. 제 카페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네이버 얼마 전에 2달 전에 만든 거고 28,000명인데 다음 카페 28,000. 이럴 때는 막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4명의 대통령보다 내가 더 고사모가 더 많은 거야.
웃자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람들이 이용 안 해서 제가 네이버 다시 만든 거니까 자료는 저기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동영상 이동 간에 5분 같은 거 정리하려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편할까봐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어요. 제가 하루 한 문제 거기다가 올리면 제가 작년에 한 300문제, 400문제 냈는데 아마 실력 올라갈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게 하루 한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을 다 쓰시죠? 스마트폰 안 쓰면 공부하지 마. 하지 마.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서 검색창에 친구 찾기 고상철 치면은 그 공법의 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창피해 내가? 공법의 신애가 나오는데 거기 그동안 여기 있던 동영상이랑 그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시간 날 때 화장실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짬 날 때 보는 거예요. 1년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가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맨 위에 가면 별표 누르는 게 있어요. 별표 누르면 제가 글 쓰자마자 띵동하고 바로 가니까 시간 나서 뭐 찾아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그 별 표시하는 거 눌러두면 나중에 그냥 제가 문제 하나 딱 올렸다. 동영상 강의, 뭐 샘플 강의 같은 거, 5분 특강 같은 거 올렸다. 그러면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돼요. 얘는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앉은 자리에서 많이 하겠다? 시간 낭비가 더 많을 거야. 공법은 한 3, 4월까지는 그냥 많이 듣고 있어야 돼요. 외우는 건 문제풀이 하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익숙해져야 외우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면 돼. 네이버 카페는 거기 자료 다운받아서 프린트할 때 쓰시는 거고 프린트하기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카카오 스토리가 뭔지는 알죠? 난 카카오 스토리 모르겠다.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카카오 스토리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 맨 위에 친구 찾기 고상철 치면 거기 이제 제가 그 뭐지 하루 한 문제랑 필요한 5분 특강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보면 돼. 그럼 400문제 정도 올라갔었으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문제가 400문제에서 500문제예요. 거기에 다 400에서 500문제 다 있어.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보되 공법은 개정이 되니까 제가 다시 올릴 때는 개정된 걸 올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 공법은 개정된 거 전 거 외웠다가 또 개정된 거 아니면 또 헷갈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는 거고 개정되는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됐어. 자,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제. 자, 요 땅이 지금 현재 나올 때, 자, 내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야. 중개업자. A라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 토지가 지금 현재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토지에다가 무슨 주택을 질 수 있는지 알아야 되죠. 다가구가 질 수 있으니까 중개를 하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야, 보존녹지야. 다가구 주택 지을 수는 있다. 있어도 돈이 안 돼. 뭔 실 생길까요? 그 세광사로 여기까지 올 거야? 저기서 여기까지? 자연녹지까지 안 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에 맞는 용도를 찾을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으려면 이 땅에 대한 뭘 알아야 돼?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를 안다는 얘기는 최우선적으로 뭐부터 확인하고? 주소지 확인하고. 그럼 주소지를 알아야 토지용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을 거예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란 말 중개사법에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조만간 토지용계획 확인서란 말을 쓸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 땅의 현재 지목이 뭐고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얼마고 현재 용도지역이 뭐다라는 게 일단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칸을 국토개법을 줘버렸어요. 나머지 149개는 밑에 쓰레기법에다 넣어놨어. 그 쓰레기법 밑에다 규제해놓고 이 땅은 이렇게 쓰세요 해놓고 맨 밑에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를 보는 이유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안전해야 된댔죠. 안전하려면 이게 불나면 누가 와야 된다고? 소방차. 소방차가 어디로 오죠? 그럼 도로에 붙어 있어야지만 허가 나요. 도로에 안 붙어 있으면 맹지는 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려고 보는 게 토지용계획 확인서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뭐라고 써있겠죠. 그러면 써있으면 그거 보고서 건축 가능성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일단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걸 공부한 이유가 이거 하려고 공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소 입력한 다음에 용도지역 찾고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을 찾으면 거기에 대해 정폐율 용적률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게 주거지역이면 1조 제한이라는 게 건축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축 1조 제한을 적용받아서 어떻게 짓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브리핑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브리핑 만들고 우리 자료 만들어서 중개할 때 주면 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나하고 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용기지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 여기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토지용기 누르면 이제 열람이라고 나와요. 그럼 열람 넣으면 화면에다가 송파구 풍락동의 뭐 번지수를 넣으면 돼. 그 번지수를 넣고 엔터를 딱 치면 이게 이제 토지용기 확인서예요. 그래서 지목이 현재 대라고 써 있거든요. 지목이 되면 바로 형질에 지금 현재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이죠. 이 전이나 답이다 이러면 농지란 말이에요. 형질을 변경해야 되니까 농지 전용 허가라는 부수적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없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예. 그리고 면적은 116제곱미터인데 그냥 300으로 제가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시가가 여기 200만 원이야. 2013년에 지금 현재 300만 원 넘었을 건데 1제곱미터당 300만 원이다. 1제곱미터당 300만 원이면 3.3제곱미터면 얼마죠? 3 곱하면 되잖아. 990만 원,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평당 얼마 정도 되는 땅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이게 90평 정도 되는 땅이다. 근데 여기 행위자한이 아까 국토기획법 한 칸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우는 국토기획법 한 칸 주면서 도시지역 중에 2종 일반이라고 써 있거든요. 글씨 안 보이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들었죠 방금? 2종 일반주거 지역은 주로 양호안이에요? 편리안이에요? 편리한 주거환경은 중층이에요? 저층이에요? 7층에서 12층 사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타 제한은 없고요. 도로의 접함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건축 허가가 난다는 뜻이야. 접해 있거든.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럼 298-11대라고 돼 있죠. 298-11번지 대가 요거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있는 게. 근데 왼쪽은 3종 일반 주거 진한 색깔이 흐린 색깔이 2종 일반 주거야. 그럼 얘네들 주변에 지금 건물들을 지금 현재 보면 뭐가 들어와 있는지는 내가 이제 로드뷰 가서 보면 되는 거야. 일단은 건물은 지수가 있고 요 땅에다 건물을 지려고 할 때 그럼 얘가 몇 종 일반 주거니까 건폐율이 얼마일까? 60. 용적률이 원래 얼마였죠? 250인데 서울시 물건이잖아요. 서울시 조례는 200%로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60%에 200%로 쌀 수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갖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야. 뭐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이 지금 현재 300제곱미터 땅이에요.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인데 방금 전에 용적률을 내가 60인데 50으로 한 이유는 건물이 이제 꺾이는 거 막으려고 그냥 건폐율 좀 줄여가지고 주차장 쓰려고.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폐율을 50%로 했다. 그리고 용적률은 원래 200으로 한 이유가 250인데 현재 조례상에 얼마로 돼 있어요? 60에 200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이제 50하고 200으로 짓겠다. 그러면 건축 가능한 건물은 이제 건물 법령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본서 보시면 나중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의 종류 이렇게 해서 쭉 써 있어요.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이게 써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써 있는 거라. 그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다가 무슨 사업하는 거지 이제? 임대사업하는 거야. 임대사업을 하려면 일단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지어야 되니까 내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근데 다가구 아까 몇 개 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3층인데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가 나와요. 5, 4? 그럼 얘는 50% 져가지고 4층 짓는 땅이에요. 근데 아까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 그럼 1층은 어쩔 수 없이 뭘로 빼야 돼?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로 빼는 거예요. 그럼 근린생활은 주택이 아니죠. 그럼 이제 2층, 3층, 4층, 4개 층 쓰면 되겠네. 옥상은 누가 쓰면 되고? 주인이 쓰면 되고. 면적이 크니까 300제곱미터면은 평으로 따지면 90평이란 말이에요. 0.3025 곱하면은 90평 나와. 그럼 300제곱미터면은 90평짜리 땅이다. 얘보다 훨씬 좋네. 어딨어? 얘 40평 딸이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거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이 현재 대지에 몇 프로 질 수 있다? 건축 면적이 50%. 그럼 몇 제곱미터 짓는 거네? 150제곱미터 짓는 거야. 근데 지금 용적률이 얼마고 지금? 200. 대지에 2배 쌓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 300에 2배면 600. 그럼 600이면 150짜리 하나 더 있으면 300이죠. 450이죠. 그럼 이제 뭐예요? 600이야. 더 이상 지수가 없어요. 이제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짓겠다. 근데 150제곱미터면 45평입니다. 너무 크잖아 이거.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야지. 잘라서 왼쪽에 뭐야 이제 45평이니까 22.5평, 22.5평 나오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 50평 정도, 5평 정도 계단 복도로 뺄게요. 계단으로. 그러면 20평, 20평 정도 짓겠네. 20평이면 진짜 넓은 거잖아요. 슈퍼마켓 해도 돼, 이거. 지을 수 20평이면.
그럼 슈퍼마켓 GS가 5천에 200 나와요. 월세가. 5천에 200이면 매달 200 나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200 나오면 벌써 400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GS 넣고 오른쪽에다가 뭐 넣어요? 호합이 넣었어. 그럼 여기서 5천에 200, 5천에 200이면 1억에 400, 400 나오네. 1억에 400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가 나도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을 팔았으니까. 그럼 내 집 팔았으니까 한 개는 거주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를 내가 월세를 받고 싶으면 월세를 받아도 되는데 난 돈이 한 푼도 없던 사람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나와야 되죠. 건축비 나오려면 뭘 받아야 돼? 전세 받아야 돼. 그럼 전세를 받을 때 20평짜리 서울에서 최소 1억입니다. 전세는 최소 1억이야. 그럼 몇 개 지금? 5개. 5개면 몇 억이네? 5억을 건축비 충당하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뭐만 있으면 되는 거네? 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건축하는 사람한테 돈은 나중에 전세 입자가 3개월 안에 들어오면 보증금 빼서 바로 주겠다. 그걸 기성 지급 조건이라고 그래요. 다 완료되면 3개월 안에 주겠다 그러면 업자들 웬만하면 다 달려들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증금 5천에 200, 5천에 200이면 벌써 지금 현재 400의 월세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이거를 월세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게? 도로가 너비가 얼마 이상 되는 도로여야 되지? 4m 이상이 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m 이상 도로는 건축법에 가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허가 난다. 그 조건에 맞으니까 이거 하겠다. 근데 문제가 주거지역이죠. 그럼 1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1조.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선 제한이 뭐냐면 사선 제한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로가 4m 도로예요. 그래서 4m 도로일 때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1962년도에 사선 제한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좁은 도로죠. 그럼 이 도로인데 얘가 건물 이렇게 지면 얘도 건물 지면 여기 사람들 지나다닐 거 아니야. 아늑하죠. 아주. 아늑하잖아. 답답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개방감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요.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서 뛴 거리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이 있었어요. 1.5배. 4m에 1.5배면 내가 계산할게. 6m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 머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난 몇 미터까지밖에 못 가네. 6m까지 못 가요. 근데 내가 4m 공지를 띄고 여기서 짓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몇 미터가 되는 거지? 8에 1.5배면 12m예요. 12m까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 뛴 거리니까 얘도 똑같이 짓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꼭지점 연결하면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이걸 사선 제한이라고 그래. 무슨 제한이? 사선. 그래서 건물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저 도로에 1.5배 초과 못해서 이렇게 사선 걸린 거예요. 여기다가 샤시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란다라고 했던 거야 이게. 베란다는 샤시하면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코니는 샤시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는 합법인 거고 이건 불법인 거예요. 사선제 걸린 게. 근데 이게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5월 달에 폐지를 해줬어요. 폐지.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토지 가치는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개정 통과하자마자 다가구 부지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가능하니까. 근데 얘 지금 그 전에 지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랐지? 보이세요 이거? 그럼 얘가 분명히 이렇게 내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었었잖아. 사선 제한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건물인데 지금 이게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증축해도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여기는 가치가 더 높아진 거겠지. 그 당시 규정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더 좋으니까. 제 말 이해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사선 제한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내가 집이 여기 한 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써야지 이거를. 이걸 써야 되고 여기는 온전하게 1억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로 돌리고 이거는 전세로 돌린 다음에 보증금 1억 나온 거 갖고 충당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말 이해됐어요? 지금 제가 한 게 다 이게 공법이에요. 토지 관련된 거 한 거죠. 도로 하는 거 한 거지. 건축법 한 거잖아. 이게 다 건축법, 공법에서 다 배우는 건데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고 우리는 그냥 4m 도로,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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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 이걸 못 써먹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지역에 내가 만약에 요 건물을 짓겠다. 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요 땅에는 저 건물 짓 거죠. 다른 건물을 짓을 때도 똑같이 하겠죠. 어떤 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도로 붙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이 왜 몇 층에 언제 지었고 평수 몇 평이고 몇 제곱미터 거래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공적 장부를 배우셔야 돼. 건축물 대장 뭐도 배워야 돼요?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볼 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53페이지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